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남편과 아들 둘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이 채널에는 충격적인 사연들이 참 많던데요. 그래서 제 사연을 이곳에 보내면 좋을 것 같아 며칠 동안 밤잠을 새워가며 글을 써봤습니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다시 복귀하니 꽤나 영화 같은 일을 겪은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남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이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처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재취업의 실패를 맛보며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역할을 맡아 생활비와 대출금을 갚아가며 지내길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알코올에 의존하며 지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1000번 만번 말려봤지만 제가 일을 나간 시간에는 어김없이 술독에 빠져 취한 채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세게 잔소리를 하며 말려봤는데 남편이 저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손찌검을 받았을 땐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순하고 착한 남자가 저를 때렸다는 게 현실이 아니라 꿈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손찌검은 날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애원하고 타일러도 절대 끊지 못하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심하게 공격해서 경찰을 불러 그이에게서 벗어났답니다. 그때 남편과 바로 이혼을 해야 했는데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그의 부탁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켜봤는데 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손찌검도 똑같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해봤는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더라고요. 소송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남편과 제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왔죠. 저를 이혼으로 해방시켜주는 건 물론이고 남편을 치료할 수 있게 돕고 싶다면서 손을 내밀었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편이 심하게 거부하며 사회복지사를 때리기까지 해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혼할 수 있게만 무료 변호사를 알아봐줬고 얼마 뒤에 남편과 이혼해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줬답니다. 위자료로 그이와 지내던 집을 받게 돼 바로 팔아버리고 혼자 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술독에 빠진 채 살아가서 어디서 뭘 하고 지냈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편 저를 이혼할 수 있게 도와준 사회복지사가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미 큰 도움을 줘서 그만 방문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가여웠는지 자주 들여다봐주더라고요. 저는 그 복지사가 자기 할 일이기 때문에 저를 계속 찾는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저에게 좋아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도움을 주며 만난 사람에게는 사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겠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저를 만나고서 그 철칙이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를 좋아한다곤 하지만 제가 믿었던 전 남편에게 당한 게 있어 이 남자라고는 아빠 말고는 아무도 믿음이 가지 않아 정중하게 거절하고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를 포기하지 못하고 구애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싫다는 말로 계속 거절해왔는데 도무지 포기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자 제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변했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고 통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천사 같은 마음으로 저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니 마음이 열리고만 거죠. 사회복지사인 그는 애딸린 이혼남이었어요. 전처가 상습적인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걸 알게 되자 애잔한 마음도 들었고 제가 그 상처를 보듬어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연애를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살림을 합치기로 했어요. 둘 다 재혼의 입장이고 그이의 아들의 엄마가 빨리 돼주고 싶어서 그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얻게 됐습니다. 아들 녀석은 10살짜리 어린이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엄청 잘 따랐어요. 처음엔 이모 거리며 쫓아다니더니 며칠 만에 엄마라는 소리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남편보다 아들의 엄마가 돼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결혼을 빨리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낳은 자식과 천사 같은 남편과 가족이 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두 부자는 저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줬죠. 과거 안 좋았던 기억들이 언제 잊혀졌는지 모를 만큼 행복한 순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일이 하나 더 찾아왔어요. 그이와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했어요. 이듬해 아들이 태어나면서 내 식구가 돼 더할 나위가 없었답니다. 가슴으로 낳은 큰아들은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제가 재혼을 정말 잘했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생겼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여느 결혼한 여자들의 공통된 고민인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이 있었는데 두 모녀는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고 하대했습니다. 특히 남편과 비교하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게 없는 걸 가지고 늘 심한 말을 했답니다. 애미 너는 둘째를 우리 창손처럼 크도록 노력 많이 해야겠다. 둘째는 널 많이 닮아서 머리가 멍청한 것 같아.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 걸 보면 거지 근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네? 어머님,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애한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멍청하다뇨. 거지 근성이 있다뇨. 말씀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애들 앞에서는 말을 가려주세요.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야, 네 애기가 멍청해 보인다고 솔직히 말한 거야. 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무리 간단해라도 내 나이 되면 바로 싹이 보인다고. 우리 큰손자는 애기 때도 똑똑한 집만 골라서 했다고. 그런데 둘째 해봐라. 고졸인 널 닮아서 하루 종일 잠만 퍼질러 자잖아. 나중에 돈 많이 들어갈 것 같다. 따지고 보면 그게 다 내 아들 돈으로 쓰이지 않겠냐? 네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친정은 가난해 쩔은 못 사는 집구석이잖아. 시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큰아들이 듣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했답니다. 새엄마긴 하지만 제 아들 앞에서 그런 괄시를 받으니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그런데 옆에서 부채질하는 시누이는 더 싫었습니다. 새언니, 애들 차별하세요? 우리 큰조카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아. 혹시 굶기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그럴 리가요. 전 아들 둘 똑같이 사랑하고 아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똑같이 사랑한다고요? 웃기고 있네. 그래봐야 남의 자식 키워주는 거로만 생각하는 거 다 알거든요. 새언니, 엄마랑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만약 내 큰 조카를 괴롭혔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큰아들을 진심으로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큰아들 앞에서 짓거리니 제가 진짜로 나쁜 계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나중에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하면서 훈계하는 시댁 식구들 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시모녀는 저희 친정을 아주 잘근잘근 씹어대는 말을 입에 닳도록 했고 남편이 손해보는 재혼을 했다며 늘 저를 타박하고 무시했답니다. 살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라 글로 적지도 않았네요. 여하튼 시모와 시누이만 빼면 제 가정에 어떠한 위기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산이 한 번 바뀌는 세월을 보냈는데 큰아들은 어느새 대학에 갔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큰아들이 큰절을 올리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다는 말을 했을 땐 눈에서 수도꼭지를 틀어 펑펑 울었답니다. 10년 넘게 키운 내 자식이 군대에 간다고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가능하다면 제가 대신 입대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군대에 들어갔고 작은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돼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녀의 말과는 달리 아주 똑똑해서 학급에서 회장도 맡아서 했고 공부도 잘해서 친구들을 가르쳐주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취약계층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고 저를 매일 지켜주는 멋진 남자로 지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여전히 미웠는지 한결같이 미움의 눈초리로 저를 보셨답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에게 예쁜 옷을 사입혔는데 시어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혼을 내셨어요. 넌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이렇게 비싼 옷을 내한테 입히고 싶니? 내 아들 등골 빨아먹고 사니까 좋냐? 하여튼 없는 것들은 돈 쓸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막 써제끼지. 세월이 흘러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건 너만의 재능인 것 같다. 어머님, 둘째 옷은 그이가 사준 거예요. 제가 큰아들이 입었던 옷을 물려 입히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키워서는 되겠냐고 했다고요. 내 말에 토다는 것도 한결같구나. 넌 그럼 네 남편이 돼지라고 하면 그리 할래? 거봐라, 대답 못하잖아. 아범은 멍청한 둘째가 어디가 예쁘다고 챙겨주는 건지 모르겠다. 가만 보면 생긴 게 딱 너를 빼다 박았어. 내 아들 얼굴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시어머니가 말을 막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남편 같은 좋은 사람과 살려면 이 시모녀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2년 뒤 큰아들이 제대를 하며 제 인생은 더 행복해졌어요. 무사히 건강하게 제대해준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고마웠는데 늠름한 청년으로 돌아와줘서 진심으로 고마웠답니다. 큰아들은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을 끔찍하게 좋아해줬고 둘째 역시 형을 제일 좋아했네요. 그래서 언젠가 농담으로 두 아들에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둘 다 서로를 지목하더군요. 부모인 저희는 이순이라며 형제애를 매우 강조했답니다. 작은 아들은 태생의 비밀을 모르지만 첫째는 모든 걸 알고 있는데도 색안경을 끼지 않고 아우를 지극히 아껴줬죠. 그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던 와중에 큰아들 군대 저녁 파티를 하러 시댁으로 온 식구가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큰아들을 보고 호들갑을 떨며 껴안고 엉덩이를 두드리며 환대해줬는데 작은 아들은 여느 때처럼 찬밥으로 대했습니다. 12살 아들은 그런 시모녀를 보면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봤어요. 그런 행동을 보면 제 가슴은 미어졌죠. 차라리 아들이 빨리 성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답니다. 이윽고 파티가 시작돼 한우와 비싼 회들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는데 이야기의 중심은 역시나 큰아들이었어요. 좋기도 하면서도 둘째가 소외되는 걸 보니 신경이 거슬렸죠. 그런데 술에 거나하게 취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말해서는 안 될 말을 끄집어내고 말았습니다. 이 꼬맹이는 보면 볼수록 정이 안 가. 희한하게 남의 손자를 보는 기분이라니까. 왜 내 아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지? 야, 에미야. 너 둘째 다른 남자 씨 받아서 낳은 거 아니냐?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새언니, 진짜 솔직히 말해봐요. 얘 친아빠 누구예요? 우리 오빠가 친부 아니죠? 저는 두 모녀의 말에 경직돼 말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심하게 당황하면 아무런 말도
움직임도 못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 제 얼굴을 본 시모녀는 재미라도 들렸는지 둘째 아들에게 다가가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았습니다. 큰아들이 말렸지만 워낙 기가 세고 고집이 있는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말리지 못했답니다. 저는 여전히 얼어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키득거리며 말했어요. 애미 면상 봐라. 진짜 딴 놈 자식 낳은 모양이네. 허옇게 찔린 꼴 보라고. 그러게. 새언니 왜 이렇게 놀란 거예요? 우리가 둘째 머리카락 뽑으니까 눈앞이 깜깜해진 모양이에요. 뭐 이걸로 유전자 검사 의뢰 맡겨보면 되겠죠. 우리가 알면 안 되는 뭔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네. 엄마, 머리카락 잘 챙겨. 오빠 것도 잘 뽑고. 두 사람이 저에게 경고의 말을 하고 설레발치면서 남편에게 다가갔는데 그이가 손을 내저으며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두 모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억지로 제 남편의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던 걸 손에 다 넣은 모녀는 껄껄거리며 웃어댔고 저에게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조롱의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늘 조용히 있던 작은 아들이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12살 소년이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린 겁니다. 할머니, 고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미워하는 건 상관없는데 왜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저 12살이에요. 초등학생 앞에서 엄마가 바람 피워나은 자식이라는 말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고모가 제 동의도 없이 머리카락 뽑아서 유전자 검사 받는 거 범죄예요. 당장 내 머리카락 내놔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어요. 아들은 자신이 당한 게 정당한 행동이 아닌 걸 자세히 설명하고는 시모녀에게 경찰서에 가고 싶지 않으면 머리카락도 돌려주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일렀습니다. 12살 어린애가 그동안 시모녀의 악행을 얼마나 많이 봐왔으면 이런 걸 공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가슴 아프더라고요. 결국 시모녀는 말을 잘하는 작은 아들의 말대로 머리카락을 돌려줬고 개미 목소리지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답니다. 분위기가 제대로 망했기 때문에 큰아들 저녁 파티는 그렇게 끝내버리고 저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실 둘째 아들은 남편의 친자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의 남편과 재혼하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임신 주기를 따져보니 전 남편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하며 헤어지자고 말했죠. 10년 전 저희 부부의 대화는 대략 이랬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임신을 했는데 8주가 됐다고 하더라.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임신된 거야. 그 자식이랑 이혼하기 전에 원하지 않는 밤을 보냈는데 그때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미안해. 이런 일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여보, 그게 무슨 상관이지? 아이를 가진 걸 오늘 알았잖아. 그 아이의 아빠는 바로 나야. 그 주정뱅이가 아니고. 당신이 내 아들을 가슴으로 낳았듯이 나 또한 이 아이를 가슴으로 낳겠어.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소린 집어치워. 어떻게 그래? 이 사실을 어머님이 아시면 가만두겠어? 여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는 말하지 말자. 난 이미 이 아이의 아빠가 되기로 결심했으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 가끔은 진실을 숨겨야 할 때가 있어. 난 당신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야. 바로 나. 당신을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인데 나더러 그걸 놓치라고?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정말 그래도 될까? 당신 가족들을 속이고 싶지 않아. 나중에 언젠가 밝힐 테니까 일단은 내 행복을 위해서 입을 다물어줘. 부탁할게. 여보, 난 당신 없는 인생 생각하기 싫어. 그건 내 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우리 애가 당신을 엄마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달라진 줄 알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매일 싸움질하던 녀석이 이제는 친구들을 배려하고 보듬어주는 학생이 됐다고. 이 모든 건 당신 덕분이야. 이제 내 말 들어줄 거지? 여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런 상황이 생기게 해서 면목 없어. 그때 남편이 저를 잡아줘서 시모녀에게 제 아들에 대한 진실을 그동안 숨겨왔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유전자 검사를 운운할 때 제가 얼어버렸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제라도 사실을 털어놓자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해도 끝까지 속이는 건 인간으로서 못할 짓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남편은 여전히 안 된다며 비밀을 지키자고 했어요. 아들이 받을 충격과 시댁의 분노가 터져버리면 저희 가정은 박살나서 모두 불행해질 거라며 입을 다물자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과 걱정이 돼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가자 아들 형제가 저희 이야기를 다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던 거죠. 저는 순간 쥐구멍이 있다면 어디로든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어요. 큰아들은 저희 부부가 안방문을 연 순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두 분이 하는 말씀이 들려서 기다렸어요. 엄마가 할머니랑 고모한테 성민이 이야기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걸 말했다간 성민이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물론 엄마도 큰일을 겪게 될 거고요. 큰아들이 모든 걸 다 듣고 조언까지 하는 걸 보니 일이 커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써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준아, 너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 다 들었니? 성민이도? 얘들아, 너희가 뭘 들었던 모두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잊어버려. 제가 온몸을 부르르 떨며 이야기하자 12살 작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어. 8살쯤인가? 그때도 엄마가 아빠랑 지금처럼 나와 아빠가 친자가 아니라는 걸 대화하고 있던 걸 들었어. 엄마는 그때도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었지. 그때 충격받고 형한테 이야기하면서 엄청 울었어. 그때 형과 나에게도 비밀이 생긴 거야. 내가 아빠 친아들이 아닌 걸 알고 있는 비밀 말이야. 엄마, 오늘 내가 할머니 댁에서 화내고 머리카락을 빼앗은 건 엄마를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야. 그러니까 괜히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면 해. 난 우리 네 식구가 무사했으면 좋겠어. 성민아, 너 알고 있었던 거야? 너희 둘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던 거야? 이 엄마가 부끄럽지 않니? 창피하지 않아? 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더 심하게 떨며 말했는데 큰아들이 제 어깨를 주무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과거가 있기 마련인데 꼭 진실을 밝힐 이유가 있나요? 엄마, 나랑 성민이는 가정이 깨지길 바라지 않아요. 할머니랑 고모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시죠? 성민이가 친손자가 아닌 걸 알면 엄마뿐만 아니라 성민이가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의 비밀로 해요. 성준아, 성민아, 미안하다. 이 엄마가 입이 10개라도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저는 아들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들들을 거실로 데려가 대화를 나누더군요. 그동안 진실을 알고 모른 척하고 있던 아들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했고 저희 네 식구가 깨질 일은 절대 없다는 말을 하면서 안심시켜줬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식들이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나이만 먹었지 속이 깊지 못한 것 같았네요. 이윽고 부자들의 대화에 저도 끼게 됐고 작은 아들의 친자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비밀을 다시 묻고 똑같은 일상을 지냈어요. 작은 아들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자주 안아줬고 큰아들도 저를 이해해주고 미워하지 않아 고마운 마음이 크게 들어 이전보다 더 많은 애정 표현을 했답니다. 한 달 동안은 시댁에 가지 않아 아무런 잡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온전히 내 식구만 똘똘 뭉치고 지내니 웃음만 가득했죠. 그런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말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집에는 저 혼자 있을 낮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말보다 먼저 따귀를 날렸습니다. 시누이가 저희 몰래 시댁에서 사용한 남편과 작은 아들의 칫솔을 가져다가 유전자 검사지를 해봤다며 검사지를 흔들면서 모든 걸 알았다고 악을 쓰더군요.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며 소리쳤습니다. 이 년아, 너 둘째 놈 누구 새끼야? 어떻게 알았는지 둘째가 친손자가 아닌 걸 다 알고 계시더군요. 저는 이런 험한 꼴을 당할 때 집안에 남편과 자식들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몸에 힘을 뺐어요.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시누이가 앞에서 제 따귀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제가 지은 죄가 있어 달게 받으려고 눈을 꼭 감고 저항하지 않았답니다. 시누이는 자기 손이 퉁퉁 부어도 따귀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년 봐라, 가만히 맞고만 있네. 야, 변명이라도 좀 해봐. 아니면 살려달라고 빌든가. 니년이 감히 우리 오빠를 두고 딴 놈 자식을 낳아? 이 같은 년아, 이 사실 네 식구들한테 알리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아가씨, 미안해요. 그런데 제 식구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 피워 낳은 아들이 아니라 전 남편과 이혼 전에 생긴 아이예요. 저도 모르고 남편과 결혼을 한 거라고요. 저는 있는 사실대로 전부 말하고 여전히 반항하지 않고 매를 얻어맞았습니다. 이 우라질 년 봐라. 이제 보니 바람 피운 것보다 더 쓰레기네. 이혼하고 애를 혼자 키우기 힘들까봐 내 아들 속여서 결혼한 거 아니야? 이 찢어 죽일 년,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 오늘이 니년 제삿날인 줄 알아라. 네, 어머님. 제가 받을 벌 달게 받겠습니다. 대신 제 아들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어이씨구, 지랄을 하네. 야, 내가 그동안 친손자인 줄 알고 먹인 밥이 몇 그릇인데 가만히 두라는 말이 나오니? 니년을 끝장내고 나서 다음 차례는 니년 새끼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안 돼요. 제 아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엄마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머님, 아가씨, 그냥 저 혼자 모든 벌을 받을 테니까 속 시원할 때까지 괴롭히세요. 제가 다 받아드리겠다고요. 이 걸레 같은 사기꾼년이 어디서 폐악질이야? 안 되겠다. 니년은 손으로 때려서 우리 속을 풀지 못하겠다. 예민경아, 이 집에 몽둥이 될 만한 것 좀 찾아와라. 내 오늘 이년 황천길로 보내줘야겠으니.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제 따귀를 날리던 시누이가 방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큰아들 방에 있던 나무로 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려움과 겁이 나긴 했지만 15년을 속여온 세월을 생각하면 맞아도 싸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해서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려는 순간 집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답니다. 퇴근 시간이 되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무슨 일인지 대낮에 왔더라고요. 그이는 시모녀에게 얻어맞고 있는 저를 보고 다급하게 들어와 뜯어 말렸습니다. 지금 뭐들 하시는 거예요? 엄마, 그거 놓으세요. 민경이 너도 물러나.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야?
이 등신 같은 놈아. 너도 알고 있었지? 천연 새끼가 네 새끼가 아니라는 걸. 안 봐도 비디오다. 날마다 그지 같은 것들만 도와주는 개등신인데 모를 리가 없겠지. 호구같이 당하면서 사니까 좋디. 천연 애새끼도 불쌍해서 걷어준 거냐?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엄마랑 민경이한테 숨긴 건 잘못한 일이지만 그건 제가 결정한 일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전 남편 애기 가졌으니 헤어지자고 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 놓아주지 않은 겁니다. 뭐야? 다 알고 있는 것도 모자라 네 놈이 천연을 못 가게 잡아두었다고? 도대체 넌 누굴 닮았길래 이 모양이냐? 천하의 등신 새끼야. 이 사람 아니었으면 저나 성준이는 그저 그런 인생 살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성준이는 엇나가려는 순간에 집사람을 만나 철이 들었고 마음이 달라졌다고요. 우리한테 보배 같은 사람이니 당연히 가족으로 붙잡아 둬야죠. 게다가 성민이가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행복을 주는지 아세요? 전 성민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남편이 저와 둘째를 감싸는 말을 내뱉자 시어머니가 그 이의 뺨을 세게 갈겨대며 말했습니다. 임모질이야. 넌 바보 천치 등신 호구라고. 저 걸레 같은 년이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야? 이 한심한 종자 새끼야. 따귀를 넉 대 맞은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들추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으세요? 엄마, 진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미안한 감정 같은 건 하나도 없냐고요? 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고 뭘 미안해해야 하는데? 난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산 사람이야. 참 뻔뻔하시네요. 이봐요, 엄마.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 입으로 이야기할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요. 엄마는 아들, 딸 낳고 한 가정에서 엄마로 아내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까지 임신했었죠. 그런데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워 임신을 했죠. 나중에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했고 바람 피워 낳은 자식인 걸 알고 쫓겨났죠. 그 자식이 바로 저고요. 거기까지면 내가 말도 꺼내지 않아요. 날 친부에게 데려가서 셋이 살게 됐으면 조용히 잘 지내면 되지. 거기서도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민경이고요. 내 인생은 늘 버림의 연속이었어요. 엄마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겨서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기분이라고요. 남편이 하는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3번이나 바뀌었고 제 남편을 3명의 아버지와 한 번씩 가정을 꾸려 살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불우하게 10대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돼 개고생을 하며 자랐대요. 그이가 시댁을 먹여 살렸다고 하더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과 휴일에는 막노동을 하며 집안을 살렸답니다. 그이는 어린 시절 겪었던 고통스러운 트라우마 때문에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됐고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다가 뒤늦게 대학을 가게 됐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사회복지사가 됐답니다. 남을 돕는 것으로 자신의 과거를 치유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남편이 과거 일을 들먹이며 시모녀에게 그만하고 나가라고 했더니 두 사람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추냐고 물었고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든 어쨌든 남편과 시누이를 태어나게 해준 감사한 존재라며 괜히 막말을 하지 말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빠가 엄마 없었으면 태어났겠어? 그리고 그깟 고생 좀 했다고 왜 그렇게 유난이야? 남자면 다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민경아, 너 말 잘했다. 네가 그렇게 싸고 도는 엄마가 다른 남자의 애를 가져도 용서가 된다고 했지? 그럼 내 아내도 용서받을 수 있겠네. 오빠,
진짜 등신이야? 이 걸레 사기꾼년이랑 엄마랑 같은 취급하는 게 어딨어? 엄마는 바람만 피운 거지만 이년은 다른 놈 애를 뵌 상태에서 오빠한테 시집을 온 거라고. 이건 본질이 달라. 당연히 다르지. 집사람은 날 만나고 한 번도 바람 피우지 않았으니까. 누구처럼. 그리고 걸레라는 표현을 쓸 거면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써야지. 네 앞에 있는 저 여자한테. 저는 남편의 막말에 소스라치게 놀랐고 시모녀도 크게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눈을 부릅뜨고 남편에게 달려들어 머리칼을 쥐어뜯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두들겨 팼습니다. 뭐야 이 호로 새끼야? 너 지금 널 낳아준 애미한테 걸레라고 말한 거냐? 허, 이 새끼 이거 애비가 몇 번 바뀌었다고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네? 내가 이 새끼를 낳은 죄다. 그때 확 지워버렸어야 했는데 말이야. 내가 바람난 놈애인 줄 알았더라면 넌 태어나지도 못했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널 낳은 거라고 이 호로 새끼야. 시어머니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남편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 순간 죄 없는 남편이 매맞는 걸 보기 힘들어서 용기와 힘을 내 시어머니를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자 시누이가 다시 저를 공격하려고 했답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휘두르려고 해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 우당탕탕 소리만 들릴 뿐 제 몸에는 아무런 공격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남편이 시누이를 패대기 쳐서 바닥에 대자로 쓰러져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다시 몸을 일으켜 덤벼들려고 하자 남편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봤더니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서더군요. 이 호루 새끼, 니놈 눈깔 보니 알겠다. 널 낳지 말았어야 하는 걸. 저런 걸레 같은 년을 감싸려고 이 애미를 욕보여? 그래, 네 마음 다 알았다. 앞으로는 이놈 새끼랑 가족들을 안 보고 살겠어. 나한테는 민경이만 있으면 된다고. 잘 됐네요, 엄마. 우리 다신 보지 말아요.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해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비롯해서 내 아내와 자식들 괴롭히지도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세요. 너 이러고도 잘 사는지 보자. 감히 부모한테 이따위 짓을 하고도 멀쩡하게 잘 사는지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보겠어. 민경아, 가자. 시어머니는 흥분한 목소리로 천륜을 끊겠다고 전한 뒤 시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이에게 왜 그랬냐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포근하게 안아주기만 했답니다. 남편은 어린 소녀처럼 소리내어 울었고 저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시모녀는 그 이후로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존심 센 두 사람이 먼저 숙이고 올 일은 없으니 평생 안 보고 살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모녀가 눈에 보이지 않자 아주 작은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아주 잘 지냈답니다. 남편과 아들 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네 식구만 있으니 화목하고 즐겁기만 했네요.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제 얼굴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짐과 고통이 사라지니 몸이 팔팔해졌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보고 싶지 않던 얼굴을 마주하게 됐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많이 힘든 상황인지 반쪽이 된 데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로 찾아왔답니다. 남편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인터폰에 들리는 목소리는 아주 애절했어요. 애미야, 우리가 잠시 할 말이 있다. 길게 시간 뺏지 않을게. 잠시만 문을 열어주렴. 새언니, 우리 조카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한 식구끼리 문전박대 할 건 아니시죠? 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현관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두 모녀는 방긋 웃으며 저에게 안부를 묻더군요.
아이고, 애미 얼굴이 좋아졌구나. 그동안 잘 지낸 것 같아 다행이다. 어머님은 많이 야위셨네요. 아가씨도 얼굴이 많이 어두워요. 두 분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말랬는데 제 마음대로 열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고 나가주세요. 응, 그래. 용건만 간단히 하고 나가마. 아들? 내 아들! 엄마 왔다! 오빠, 나도 왔어. 우와, 우리 오빠 더 멋있어졌네. 이참에 영화배우로 직업 바꿔야겠어. 누가 오빠를 사회복지사로 생각하겠어. 남편과 아들 둘은 현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인사를 하러 나온 게 아니라 불쾌한 기색을 비추며 빨리 나가라고 눈치를 주고 있었어요. 곧 남편이 말했습니다. 뭡니까? 여긴 왜 오셨어요? 호로새끼 집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냐고요? 애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용건만 간단히 하고 나가세요. 아이고, 우리 손자들 많이 컸네. 특히 둘째 성민이가 아주 멋있어졌구나. 이 성민이가 올해 5학년이지. 아들은 뾰루퉁하게 시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4학년인데요? 아유, 맞다. 할머니가 깜빡했다. 성민아, 할머니가 성민이 주려고 게임기 사왔다.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라는데 한번 해보렴. 저 게임 같은 거 안 하는데요, 할머니?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전 책만 좋아하는 책돌이에요. 그랬었나? 하여튼 뭐 이제라도 게임 시작해봐. 할머니랑 고모가 비싼 돈 주고 사왔으니까. 두 모녀가 제 둘째 아들에게 애정을 보이며 말하는 게 많이 수상했습니다. 절대 이유가 없는 이런 선물을 할 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빨리 용건을 말하라고 하자 그제야 털어놓더군요. 아들, 우리 집 기둥아. 이 엄마가 부탁 좀 하러 왔다. 이 엄마가 요즘 유행하는 비트코인을 좀 했는데 돈을 많이 까먹었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단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폭망해서 지금 알거지가 되기 직전이야. 그래서 말인데, 아들, 네가 엄마랑 동생을 좀 도와주지 않겠니? 당장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돈을 마련해주지 않을래? 그거였어요? 돈? 엄마랑 민경이는 아직도 그 어떤 경제활동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너랑 그렇게 틀어지고 나서는 돈을 벌려고 했어. 그런데 한 달에 200만 원도 벌기 힘든 세상이더구나. 그래서 머리를 써서 돈을 벌려고 여기저기 주식 투자를 해보다가 비트코인까지 넘어가게 된 거야. 우린 부자가 될 줄 알았지. 지금처럼 돈을 싹 다 까먹을 줄은 몰랐다. 한심하시네요. 난 두 분한테 더 해드릴 돈 없어요. 우리 네 식구 위에 쓸 돈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구걸하세요. 이 아들, 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니? 네 직업이 사회복지사인 걸 잊었어? 어려움에 처한 남은 그렇게 잘 도와주면서 이 애미랑 동생은 외면하겠다는 거니? 아들, 그러지 마라. 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어요. 전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을 거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이 게임기도 도로 가져가요. 이거 환불해서 생활비로 충당하면 되시겠네요. 남편이 현관문에 손짓하며 빨리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다급해진 시모녀는 신발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많이 급한 모양이었는지 목소리를 바르르 떨면서 말했어요. 아들아, 이러지 마라. 이제 우리 거지야, 알거지? 이제 경매 들어가면 우린 가차없이 집에서 나와야 해. 어디 원룸을 얻을 보증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어서 비빌 언덕도 없다고. 아들, 우리한테 돈을 못 해주면 여기서 지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내 아내와 아들들한테 또 무슨 짓을 벌일 줄 알고
두 사람을 내 집에 들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고 썩 나가세요. 아니야. 난 네 처와 자식들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않을 거다. 우린 변했어. 이번에 마음고생하면서 많이 느꼈다고. 아들, 애미야, 성준이, 성민아, 우리도 이 집 식구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가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아무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두 사람이 언제 나가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 둘째 아들이 말문을 열었어요. 아빠가 사회복지사님이니까 두 사람 도와주세요.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이 지내는 곳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노숙자 쉼터나 노인 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자 시모녀가 똥 씹은 얼굴로 둘째 아들을 째려봤습니다. 우리 둘째 손자가 참 똑똑하구나. 그런데 성민아, 이 할미는 성민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살자꾸나. 싫은데요? 할머니랑 고모는 맨날 나쁜 말이랑 욕만 하잖아요. 나한테 멍청한 띨띨이 새끼라고 욕했고 애미 닮아서 더럽게 못생기고 싸가지 없다는 소리도 듣기 싫어요. 할머니랑 고모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난 가출할 거예요. 아빠, 빨리 결정해. 쉼터로 보내든지 내가 가출하게 만들든지. 제 아들이 똑부러지게 말했더니 남편이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녀가 남편 얼굴에 사정없이 따귀를 날렸고 저한테 달려들더군요. 이 년아, 애새끼를 젖닭으로 키운 거냐? 집안 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대들라고? 이 개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래, 오늘 그냥 니년 끝장내고 나도 여기서 퇴질난다. 어머님 그만하시죠. 아이들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창피? 이년아, 내가 집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무슨 짓을 못해?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니년 조져버릴 생각이었어.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각오해라 이 년아. 제 다리를 걸고 넘어뜨린 시어머니가 제 몸에 올라타 따귀를 날리려고 하자 큰아들이 시모 손목을 꺾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건 너 어디서 배운 짓거리냐? 넌 남의 새끼가 아니라 내 아들 새끼잖아. 난 너 친할머니라고. 할머니고 나발이고 조용히 하고 꺼지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괴롭히는 사람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내가 더 힘쓰기 전에 당장 사라져요. 애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아이고, 이건 놔. 큰아들은 시모의 손목을 꺾은 채로 현관 앞까지 밀어냈고 남편도 시누이를 제압해서 현관 앞으로 내팽개쳤답니다. 두 모녀는 앓는 소리를 하더니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판단하고 쌍욕을 거하게 내뱉더니 저희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에도 게임기를 환불받으려고 챙겨 나갔답니다. 아주 웃기는 모녀였죠. 그렇게 시모녀와 완벽하게 인연을 끊고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노숙자가 됐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남편이 사회복지사 동료에게 말해서 두 모녀를 노숙자 쉼터로 보내줬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안심이 되기도 했고 사이다를 한 잔 들이킨 것처럼 시원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조금 먼 곳에 있는 쉼터로 보냈으니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아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식구는 걱정 없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네요. 한 번의 결혼 실패와 두 번째 결혼과 뜻밖의 임신, 그리고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사연이 조금 독특하고 놀라울 거라 생각해서 사연을 적었답니다. 사는 게 힘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전해졌길 바라면서 글을 줄이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안녕히 계세요.